2020년 11월 3일 전 세계 GDP의 무려 4분의 1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까지 1천조 원이 넘는 가치의 회사 4개를 보유하고 있고 MIT, 스탠포드, 하버드, 캘리포니아 공대까지 세계 대학 순위 1위부터 5위 중에서 4개가 미국 대학,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2천조 원에서 3천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이 전 세계 자본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50가지 평가를 기반으로 분석한 군사력 순위 파워인덱스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1위로 군사 동원 가능 인구가 무려 1억 4,487만 명, 헬리콥터 5,768대, 탱크 6,289대,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90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중국, 사우디, 인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일본, 한국의 국방 예산을 모두 더해야 겨우 비슷한 수준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의 대통령, 리더가 누구로 바뀔 것인지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대선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인데요.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는 모두의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압승하였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열린 공화당 첫 경선에서 트럼프의 득표율은 97.1%, 경쟁 후보로 나온 윌리엄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나 조 웰시는 기껏 해봐야 1%가 조금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의 아이오와 경선은 정말 엉망이었지만 공화당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역사상 가장 큰 재선 투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높은 기록을 보유하였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록을 많은 차이로 눌렀다. 97%가 넘는 득표를 했다. Thank you 아이오와 라며 자신의 자랑을 트윗에 남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능력을 떠나서 공화당의 트럼프와 경쟁을 벌일 만큼 존재감이 큰 인물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민주당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공개된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시면 트럼프 재산의 20배, 66조 원을 보유한 마이클 블룸버그는 이번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10개의 경선이 몰린 주죠. 슈퍼 화요일부터 참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아이오와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바이든 이 세 후보 중 한 명이 당연히 1위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1위를 차지한 인물을 보시면 피트 부티지지 무려 26.8%의 득표율로 유력했던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과 조셉 바이든을 압도적인 차로 눌렀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너무나 생소하죠. 그의 정확한 이름은 피터 폴 몽고베리 부티지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학을 공부한 그는 로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와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해군 예비군에서 일하였는데 7개월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나가기도 할 만큼 용감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피터 부티지지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의 시장 중에서 최연소 나이인 29세에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제32대 시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인구수 10만이 조금 넘는 작은 도시인데다가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크게 이름을 알릴 만한 사건이 없었는데요. 왜 갑자기 미국인들은 올해 나이 38세인 이 남자 피트 부티지지에 열광하며 다음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피트 부티지지의 특이점을 살펴보면 그는 동성애자입니다. 2018년 체스턴 글래즈먼과 결혼식도 열었는데요. 만약 피트 부티지지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미국 최초의 동성애자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버락 오바마도 아이오와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후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부티지지와 오바마 둘 다 연설의 천재가 불릴 만큼 스피치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부티지지가 당선될 경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여 무역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금융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까지 없애자는 협정입니다. 원래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TPP를 주도하였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지 4일 만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TPP를 탈퇴하면서 일본이 홀로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에게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높이는 힘이 필요했고,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주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화당의 존 튠 상원의원이 TPP는 중국을 압박하는 최선의 카드라 전하자 트럼프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TPP 재가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맡겼다라 전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TPP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이 그동안 얼마나 퍼주기 외교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죠. 2020년 1월 1일부터 일본은 8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품과 식품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폐 혹은 대폭 줄이게 되었고, 대신 일본 언론들은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를 지금은 못 낮췄지만 앞으로 미국이 낮춰줄 가능성이 생겼다는 식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미래의 자동차 관세를 논의하고 싶은 것은 단지 일본의 야심일 뿐이라 말해 일본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주도권을 미국에 내줬다라며 결과적으로 일본이 미국의 약점을 잡혀 굴복했다 강하게 비판하였고, 일본의 야당은 아베는 미국과 윈윈 협상을 했다고 했는데 숫자로 설명을 해달라 라며 합의문에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적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 경선 결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피트 부티지지가 미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부티지지가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TPP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를 보시면, 나는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등 내가 보고 싶은 조항들이 없다 라며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아베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부티지지는 지난해 1989년생 체스턴 글래즈먼과 공식적으로 결혼한 동성애자입니다. 일본의 한 자치구는 최초로 동성 커플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 의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아베 총리는 동성 결혼은 우리의 삶의 토대에 관한 문제이다. 헌법을 바꿀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라며 혼인은 양성의 합의로 성립된다. 라는 일본 헌법 24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히라사 가츠에이 자민당 중의원은 LGBT 이런 사람들만 있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라 발언에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죠. 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로 가츠에이 자민당 의원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완전히 뭉개버린 발언을 한 것이죠. 가츠에이 의원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중의원도 LGBT 커플은 생산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초의 동성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피트 부티지지가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는 너무나도 뻔해 보입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일본과 전혀 다르죠.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은 동성혼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박해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부티지지가 강력히 밀고 있는 정책들도 한국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웍스에 따르면 부티지지 후보의 5가지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최소 25조 원으로 대폭 늘리는 동시에 트럼프와 반대로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강력한 환경 친화 정책을 펼치자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석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20%로 높이겠다. 대한민국 정책 주간지 공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시면 현재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트렌드와 일치합니다. 미래 핵심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열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태양열 에너지가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하나큐셀이 미국 최대 규모의 퍼스트 솔라를 포함해 중국의 텅웨이, JA솔라를 모두 제치고 압도적인 차이로 세계 1위 태양광 셀 제조회사로 등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위인 한국의 하나큐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중국 기업들이 싹쓸이 해버렸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에너지 산업 독식을 견제하기 위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큐셀은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양 9기가와트의 셀 생산 능력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셀 효율 세계 1위로 유럽의 태양광 리서치 회사 EUPD가 6년 연속으로 유럽 최고의 브랜드 모듈로 한국의 하나큐셀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나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이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PPT도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뭐 대단한 만큼 많이 준비하고 그런 건 아니고 좀 두서없지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ISC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과거에 일본이 독점하던 반도체 소켓 테스트 분야를 국내 대기업 삼성과 협력하에 완전히 박살내고 2014년 그때부터 세계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한국의 중소기업이죠. 뭐 차트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ISC가 지금 뭐 리노공업, 여기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회사죠. 리노공업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유명한 그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고요. ISC는 비메모리도 하는데 메모리 쪽에 좀 더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메모리 쪽으로도 계속 확대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개요를 보면 결국에 반도체 소켓 테스트 업체고, 비즈니스 모델은 메이저 반도체 업체의 후공정,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잖아요. 제가 뭐 뒤에 시트드 PPT들이 좀 있는데 일단 말을 많이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넘겨보겠습니다.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의 정말 마지막, 이거 양품이냐 불량이냐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할 때 필요시 되는 게 바로 테스트 소켓입니다. 테스트하는 소켓이죠. 그리고 실리콘 러버 소켓인데, 요게 새로운 반도체가 등장하고 수요가 많아질 때 당연히 이익성과 매출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겠죠. 이제 삼성이 2월 달부터죠. LPDDR4에서 LPDDR5로의 이제 전환이 왔잖아요. 즉 새로운 반도체로의 전환이 왔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 테스트 소켓, 새로운 거니까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이런 수요고 물량,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제 ISC의 19년 4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된 거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ISC가 과거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 조금 약했어요. 근데 비메모리 쪽 비중을 실제로 확대하고 있고, 결국 테스트는 새로운 시대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메모리도 그 단계가 변화하고, 삼성의 이 비메모리 투자 확대도 이 테스트 소켓 기업들의 수요에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반도체 사이클까지 왔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즉 메모리로서도 반도체 사이클로 좋지만 비메모리, 즉 안정적인 어떤 영업이익 흐름 또한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다. 이 회사를 보려면 결국에 전방 산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볼 수밖에 없죠. 제가 반도체 산업을 보여드릴 때마다 보여드리는 이제 그 자료들인데, 이거 뭐 똑같지만 한번 볼게요. 모바일 수요는 좀 부진했지만 이제 세계적인 이슈로 서버 디램 고정 거래가는 보시면 작년 말을 기점으로 이제 꾸준히 상승 중이죠. 물론 지금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현물가, 디램의 현물가는 오늘까지 보면 22일까지도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다시 상승하려는 느낌이 있긴 해요. 데이데이로 보면 0% 정도, 그러니까 어떤 플랫으로 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 데이터 센터 언택트 트렌드를 고려할 때 사람들이 지금 넷플릭스 회원수도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하고, 뭐 화상회의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실제로 연초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 그 투자가 만약에 지금 글로벌적인 보건 이슈 때문에 위축되냐?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사람들이 더 쓰게 되니까, 이런 트렌드에서.
그래서 휴대폰 쪽 어떤 B2C 그쪽에서의 이제 D램에 대한 수요는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서버는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도 지금 조금만 안정세로 가게 되면 2분기 말 한 6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오히려 이연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사이클은 한 방 안 꺾였으면 길게 갑니다.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요런 것들 수출 금액 엄청나게 반등하고 있죠. 현물 가격도 분명히 상승 추세고, 고정거래가 마찬가지고. 이거 고정거래가 볼까요? 메모리 반도체 지금 이 시트를 보시면 4월, 5월, 6월 지금 19년도 계속 하락 추세를 달리다가 10월, 11월, 12월 플랫으로 가죠. 11월, 12월. 그러다가 오른쪽을 보시면 20년 1월부터 상승 추세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3월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 결국에 이번 이슈 때문에 플랫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하락 추세로 가는 것은 지금 데이터 센터 더 짓고 언택트 트렌드 와서 화상회의 더 하고, 그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회사들 자신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 더 짓고, 이런 상황에서 하락 추세로 다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경쟁사를 봐야겠죠. 그러면 아무리 이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 지금 전방 산업이 좋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경쟁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2차전지 좋죠. 정말 2차전지만큼 좋은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산업이죠. 근데 LG화학이 지금 1위 할 거냐? 1위죠. 지금은 1위인데 1위 계속 할 거냐? 삼성 SDI가 1위 할 거냐, 파나소닉이 할 거냐, 유럽에서 지금 연합 중인 전기차 회사, 배터리 회사가 할 거냐, 아니면 CATL이 할 거냐, BYD가 할 거냐. 물론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있고 마켓 쉐어상 LG화학이 아주 잘해주고 있고 기술력도 높고 알죠. 하지만 사람이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구도가 너무 심화되면 좀 기업의 미래가 좀 불안정할 수가 있는데, 메모리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 때 일본 그 메모리 회사들이 막 세계적인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세계 1, 2, 3위 막 다 휩쓸던 그 회사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자, 그런 어떤 측면에서 경쟁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 테스트 소켓 분야는 2015년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렸던 거 있죠. 2015년 이후부터 지금 이때 잠깐 1위 한 게 아니라 4년 연속, 작년에도 2019년에도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한 10% 조금 넘는 수준 지금. 그래서 압도적인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마켓 쉐어상 계속해서 꾸준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지금 스미스 커넥터스나 리노공업이 했다가 뭐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러면 리노공업 이 회사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ISC는 조금 영업이익이 불안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노공업이 이제 추월하는 거 아니냐, 경쟁 심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리노공업이 만드는 소켓 테스트랑 그 ISC가 만드는 테스트랑 좀 달라요. 이게 ISC가 만드는 이 소켓 테스트입니다. 이게 압력을 이제 위에서 내려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를 놓고 결국에 실리콘 러버를 아래다 놓고 압력을 위에서 가해서 이제 물성을 테스트 컨택트 프레셔를 테스트하는 거죠. 결국엔 이건데 이거에 좀 자세히 보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IC 패키지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컨택트 전에 그리고 컨택트 후에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 조금 이제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아래 봐도 A, B, C, D로 이제 점점 프레셔가 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자세히 그러면 어떻게 양품이고 불량이고 이거는 소프트웨어링적인 기술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복잡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 실리콘 러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래가 이제 실리콘 러버거든요. 근데 리노공업 거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이제 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IC 제품들을 위에다 두고 아래에다가 누르는 거예요. 이게 뭐 큰 개념은 똑같지만, 그러면 이제 PCB가 위에 이제 PCB가 있고 아래다가 누르면 PCB가 동작을 하겠죠. 전류가 인가되면서. 그 다음에 PCB가 동작할 때
전류가 측정되는 값을 R에서 딱 읽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 값을 확인해서 이제 양품 분량, 물론 이것도 결국에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이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이 테스트 소켓이 쓰이는 제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크게 말하면 리노공업은 비메모리 분야 매출이 97%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또 안정적인 거예요. 리노공업은. 근데 이제 ISC는 메모리 분야가 2019년 기준 45%고요. 비메모리 분야가 55%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2018년 때는 메모리 비중이 65%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비메모리를 ISC가 이제 확대하면서 회사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두 회사가 노리는 타겟팅이 매우 다르고, 그 실리콘 러버와 저 핀 형태는 포고 핀 형태는 서로 장단점이 상호 보완적이라서 메이저 메이커 입장에서 어떤 제품에는 좀 더 잘 맞는 걸 쓰고 어떤 제품에는 좀 더 잘 맞는 걸 쓰는 거지, 지금 어떤 하나 서로 경쟁을 심각하게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그리고 다른 차이점으로는 ISC는 이제 삼성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투자를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 부분이 긍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TSMC 매출 비중도 있긴 한데 한 10% 선입니다. 뭐 고객사로 보면 퀄컴도 거래하고 애플도 거래하고 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뭐 웨스턴 디지털, 뭐 TSMC 뭐 다 거래합니다. 과거부터 이제 어디 보시면 지금 19기가 결국에 19년인데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던 뭐 퀄컴 같은 뭐 TSMC나 마이크론 이런 고객사들이 다 어차피 외국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삼성 비중도 꽤 높기 때문에 내수 비중도 이제 상당하고요. 상태에서 반도체 사이클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금 19기 보면 점점 지금 19기 때 매출이 좀 별로 안 나왔죠. 이게 결국에 사이클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부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반도체 사이클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고,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하는 시점, 예를 들자면 2017년 그때 이제 이 기업이 가장 그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반도체 고정거래가상 사이클이 재시작하는 시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 매출은 10년의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중간에 조정을 받긴 하지만 크게 보면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그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무차입 소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사이클이 왔을 때는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제 이 기업도 리스크 포인트는 있죠. 결국 협력사 개념이기 때문에 삼성 같은 회사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어려워요. 그러면 단가 하락 압박을 굉장히 주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비메모리 비중을 계속 이 회사도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메모리가 좀 더 아무래도 메모리보다 사이클을 안 타고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지금 비메모리에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던 뭐 2019년 같은 때 봐도 오히려 비메모리는 상승세를 타잖아요. 그러면서 인텔이 잠시 이제 삼성을 넘어서고 1위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TSMC가 최근에도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를 잡아가지고 많은 이제 수익성을 거두고 있죠.